현장을 뛰는 기자, 사건의 핵심을 짚어내는 변호사와 함께 우리 사회를 속속들이 파헤치고 프로파일링하는 시간이죠. 사회 프로파일링. 김완 한겨레 신문 기자 나오셨고요. 김준우 변호사 오랜만에 3주 만이죠. 네. 복귀하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금 유튜브로도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유튜브 댓글도 저희가 실시간으로 다 확인을 하고 있으니까요. 저희 모습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유튜브에서요. 표창원의 뉴스 아이킥 검색해서 들어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가장 큰 논란이 되고 있는 이른바 김건희 7시간 녹취록, 이 얘기부터 해봐야겠는데요. 우선 기자가 김건희 씨와 통화한 내용, 전화 취재 분량이 총 7시간인데 이 내용을 MBC 스트레이트에서 보도할 예정이다, 이런 이야기죠? 네, 맞습니다. 16일 날 보도 예정이라고 구체적인 날짜까지 나왔는데요. 예.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서울의 소리라는 인터넷 매체에 촬영 기자라고도 하고 지금 이제 촬영 담당이다 이렇게 얘기도 하고 있는데 엇갈리고 있는데 예. 하여튼 이제 한 6개월간 그 20여 차례 정도 통화한 통화 기록이 있다라는 거고요. 네. 그게 이제 다 합치면 한 7시간 정도 분량이 된다는 건데 네. 그 내용을 이제 MBC 스트레이트에서 보도를 한다는 거고요. 지금 알려진 바에 따르면 당시에 있었던 거의 모든 현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눈 것 같더라고요. 예. 문재인 정부에 대한 비판이라든지 조국 수사에 대한 입장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 삼부토건 회장과의 관계 그리고 네. 양 암흑의 정 검사와의 관계 이런 이제 개인 사상일부터 당시 이제 현안들에 대해까지 두루 이제 이야기를 나눈 파일이 지금 방송이 준비 중이다. 그래서 오늘 하루 종일 여의도가 시끄러웠습니다. 네. 아니 그런데 지금 김완 기자 말씀에 따르면 김건희 씨와 통화를 하고 그 내용을 녹취한 사람은 서울의 소리라는 매체의 기자인데 왜 그것도 매체인데 네. 그곳에서 보도하지 않고 MBC에 제공을 한 걸까요? 지금 알려진 바에 따르면 이 정도 파급력이 있는 사안은 공영방송에서 보도하는 게 맞다라는 취지로 공영방송에 전달이 됐다라고 하고요. 예. 서울의 소리의 이제 대표가 과거 이제 언론계에서는 그냥 이제 응징 저널리즘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네. 이제 자기가 볼 때 부정의하고 문제가 있는 사람을 가서 공격적으로 인터뷰하는 걸 넘어서 네. 굉장히 좀 이렇게 실제 행동을 액션을 하는 네. 이런 이제 행태를 보여서 좀 유명세를 탔던 적이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이 대표도 오늘 매체와 인터뷰에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네 성향이나 이런 거가 오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예. 그 부분에서 이제 좀 큰 언론사가 보도하기를 원해서 제보를 한 것이고 전달을 한 것이고 예. 만약에 거기서 보도가 되지 않는다면 자기네 채널을 통해서 보도를 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요거는 이제 세 가지를 짚을 필요가 있습니다. 예. 하나는 첫 번째, 저희가 MBC에 출연하고 있는데 이게 왜 MBC에 갔는지 저희 패널들에게는 전혀 공유가 되고 있는 게 없다. 저도 MBC 몰랐습니다. 칸막이. 네. 그래서 청취자분들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저희가 스트레이트 제작진과 지금 교감이 전혀 없습니다. 아무 관계가 없다. 무대본이고요. 여기 와서 대본을 보셔도 되고요. 질문만 있고 답이 없습니다. 첫 번째고 네. 두 번째는 유머를 좀 섞자면 이름도 모르는 매체보다는 메이저 언론을 통해서 보도하라라는 게 윤석열의 보도 지침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반발하는 것은 좀 곤란하지 않냐라는 이제 유머 섞인 분석도 가능할 것 같고요. 네. 마지막으로는 왜 MBC냐라고 했을 때 지금 SNS나 이렇게 도는 걸 보면 다른 방송국 공중파에도 이 컨텐츠는 좀 일부 전달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들어봤다는 기자님의 이제 예. 페이스북 글이 있고 이런 걸 봐서는 예. MBC에 단독으로 줬다기보다는 이제 받은 곳이 복수인데 그중에 MBC가 뭔가 결단하지 않았을까, 보도 가치가 좀 더 높다고 판단하지 않았을까, 좀 이렇게 보여지는 정황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 이건 어디까지나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보도를 통해서 본 거지 MBC에서 전혀 제공한 컨텐츠가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김준우 변호사의 어떤 그 추정 세 가지 이유를 들어봤는데요. 근데 김준우 변호사께는 제가 조금 더 법률과 관련된 전문적인 부분을 좀 여쭤보고 싶어요. 국민의힘 측에서는 이 통화 내용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이건 방송에서 보도하면 안 된다. 그리고 특히 이제 선거에 영향을 주는 선거법 위반이다. 그러면서 법원에 그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잖아요. 네네네. 어떻게 예상하세요? 이것도 공교로운데 네. 저랑 같이 근무하는 한 변호사가 예. MBC 방송금지 가처분 소송을 종종 수임을 하는데 네. 다행스럽게 이번 건은 이제 저희 법인에서 수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니 수임을 못한 게 다행이라니요. 굉장히 부담스럽지 않겠습니까? 네. 아마 내일 신문기일이 열리고 있으니까 네. 담당하고 있는 법무법인 변호사님은 이제 오늘 밤 혼을 불태운 이제 서면을 쓰고 있지 않을까. 시간이 부족하겠네요.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요. 왜냐하면 7시간을 다 본인이 지금 들을 수는 없을 것이고 아마 이제 녹취록을 기반해서 이제 뭔가 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네. 기본적으로 이제
일단 그 방송금지 가처분 사건에서 제일 기본이 되는 것은 네. 보도의 가치가 갖는 공익성과 그 피보도되는 자의 개인적 인권이나 회복할 수 없는 손해 간의 이제 비교 형량이 되겠죠. 네. 그렇다면 보도된 사람이 사건이 아무리 예를 들어 좀 자극적이거나 뭐 이렇게 센세이셔널한 거랑 무관하게 네. 그 피당사자, 피보도인이 말하자면 공인성을 갖느냐 안 갖느냐 재판부에서는 일단 그 부분을 가장 많이 봅니다. 그러니까 네. 뭐 똑같이 주식 투자와 관련해서 뭐가 있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 그냥 감남을려라고 한다면 특별히 꼭 굳이 이렇게까지 보도해야 되느냐라는 네.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뭐 공인이나 고위공직자나 뭐 그 가족인 경우에 어떤 일들이 있으면 그에 대해서는 좀 더 보도 가치가 높다라고 네. 보는 것이 이제 첫 번째 기준이기 때문에 그 기준만 생각하면 아마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하나 들고요. 대선 후보의 배우자니까 네. 공인성을 인정할 수 있다. 네, 그러시는 그 거죠? 부분이 예. 클 것 같고요. 네. 불법 녹음 부분을 지금 국민의힘에서 굉장히 강하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국민의힘의 주장을 보면 이게 사실은 저희가 이제 녹음 파일을 들어보지 못한 상황에서 예. 이렇게 이야기는 하기엔 되게 조심스럽습니다만 네. 기본적으로 그 녹음을 한 당사자가 대화의 당사자인 경우 잘 아시지만 불법이 전혀 아니죠. 통신비밀보호법상. 네. 그런데 이제 뭐 다수가 함께 있는 자리에서 만약에 이제 녹음을 했다고 한다면 이제 거기서 생겨나는 문제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네. 그 문제와 이 보도의 가치성을 판단하는 기준을 바로 동일하게 적용하지는 또 않을 거기 때문에 사실 그 부분 가지고도 글쎄요. 제가 볼 때는 일단 당사자와 김건희 씨가 그러니까 서울의 소리에 있는 그 기자분과 김건희 씨가 통화한 부분을 네. 서울의 소리 기자가 녹음한 부분은 불법성이 없을 것이고요. 그렇다면 뭐 크게 문제가 안 되고 다만 이제 민사적인 피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별도의 법정에서 다퉈졌을 때는 네. 그의 상황에서 서울의 소리 기자님이 약간 책임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하지만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에 큰 영향을 미칠까? 그건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네. 마지막 이제 검토해야 될 것은 결국 이게 대선과 관련된 그 정무적인 엄중함이라든가 비중 이런 거를 고려했을 때 자칫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미치는 건 아니냐라는 부분 관련해서는 결국 그 내용, 네. 대화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을 가지고 좀 판사 재판부에서 고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그런데 하나만 더 여쭤보면 지난번 이재명 후보의 소위 말하는 형수 욕설 관련해서 법원에서는 발췌해서 편집해서 들려주면 불법이다. 공직선거법 위반이다. 전체 다 맥락을 다 들려줘야 한다.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힘에서 일부 나오는 이야기는 7시간 다 방송하려면 해라. 안 그러면 불법이다. 이런 얘기는 어떻게 보세요? 근데 7시간의 대화라고 하는 것이 예. 그 누적되게 몇 달 동안 통화한 내용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총 분량이. 그러면 이제 뭐 3월 3일 날 통화한 거랑 3월 1일 날 통화 이걸 다 한꺼번에 틀 필요는 없을 것이고 해당 횟수. 그 한 번의 대화에서의 네. 커트나 이게 좀 오해가 날 수 있는지 없는지를 가지고 일일이 판단할 수밖에 없겠죠. 재판부에서 네. 현재 같은 네. 경우에는 네. 지난번에 그 소위 형수 욕설 논란 같은 경우는 재인용 과정에서의 그 표현을 쓴 거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 아마 이재명 캠프 쪽의 설명이었던 것 같고 그렇다면 통으로 한 게 아니라 재인용을 한 건데 그것만 따게 되면 훨씬 더 자극적이 될 수 있으니까 그 맥락을 무시할 수 없는 거냐라고 했던 것이 당시 재판부 판단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김호환 기자, 네. 사실은 뭐 이번 건만 아니라 취재 기자들은 이런 녹음 녹취의 합법성, 불법성 혹은 상대방으로부터 뭐 네. 틀어라 틀지 말아라 뭐 소송 이런 일들이 많잖아요. 네, 많습니다. 어떤 기준이 있을까요? 뭐 언론학 교과서에는 네. 제일 기본적으로는 속임수 취재를 하지 말라고 해요. 그 윤리 도덕의 문제죠. 네, 윤리적 차원의 문제는 또한 이제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있어요. 녹음기를 올려놓으면 그때부터 공식이다.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근데 이건 네. 이제 녹음기 시절의 얘기고 지금 이제 스마트폰이 보편화된 이후에 모 정치인이나 공인들은 기자랑 통화를 하면 녹음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 반대로 뭐 이준석 대표가 그걸 잘 보여줬지만 네. 정치인들도 녹음을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기자가 녹음을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녹음은 크게 두 가지 효과가 있죠. 하나는 이걸 뭐 녹취를 공개한다, 녹음을 공개한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네. 기사를 정확하게 쓰려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했는지 기억에 의존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런 이제 취재원들이 말을 뒤집을 가능성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그때 뭐 기자랑 통화할 때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이제 공개가 돼서 나 그런 얘기 한 적 없다라고 맞아요. 했을 때 예. 어떤 이제 근거를 쓰기 위해서 녹음을 하기도 하는데요. 네. 그 대부분의 이제 국내 기자들이 국산 스마트폰을 쓰죠. 왜냐하면 그 외국에서 들어온 그
아이 그 폰은 이제 녹음이 안 되기 때문에 자동으로 통화로. 안 되죠. 네. 예. 그래서 이제 뭐 절대 다수가 녹음을 하고 있다라는 거는 뭐 주주의 사실인 거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이제 20차례랑 통화를 하면서 당연히 이제 기자나 언론사 직원하고 통화를 하면 녹음이 된다라는 거를 알았을 텐데 네. 이렇게까지 통화할 수 있는가? 오히려 저는 이제 그 부분이 좀 뭐 의문스럽고요. 그래서 오히려 국민의힘 쪽에서는 사적 통화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제 그 부분은 서울에서 우리 측이 해명하기로는 기자임을 분명히 밝혔다라고 네.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뭐 법원에서 판단을 할 텐데 예. 이게 만약에 기자와의 통화라는 걸 인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녹음이라고 한다면 지금까지의 판례나 뭐 관행으로 봤을 때는 불법성을 인정받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네. 사실 제가 경찰대 교수 시절에 경찰대학생뿐만 아니라 경찰관들, 형사 수사요원들, 또 경찰 간부들 대상으로 언론 대응 강의를 꽤 했거든요. 네. 그때 처음 시작한 말이 뭐냐면 오프 더 레코드라는 말은 잊어라. 이것부터 시작을 해요. 네. 그건 뭐 미국, 영국 모든 나라 다 마찬가지고 기자들에게 비공개 전제라는 건 없다. 모든 이야기는 녹음되거나 또는 보도된다는 것으로 생각을 해라라고 사실은 시작하는 게 대언론 강의고 교육이고 훈련이거든요. 근데 오히려 그게 얼마나 지금 한국에서 그 보편화되어 있냐면 기자들이 어떤 보도를 했을 때 누군가 이제 고발을 하거나 고소를 해서 네. 수사를 받으러 가면 이제 확인을 하진 않지만 수사관들이 물어봅니다. 녹음 있으시죠? 이렇게 네. 물어봐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법원에 갈 경우에 그러니까 판단을 할 때 언론사에서 제출할 근거가 있느냐 없느냐를 확인을 하거든요. 네. 사실 그런 정도로 관행화되어 있죠. 네. 저는 기자님들이랑 통화할 때 예. 조금 예민한 얘기는 비보도를 전제로 말씀드린다는 얘기를 하면서 그냥 할 얘기는 하는 쪽인데 조심하십시오. 굉장히 제가 그런 거 순진한 없습니다. 거군요. 네. 네, 저희들 잠시 광고 듣고 바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사회 프로파일링 사건의 핵심을 짚어내는 김준우 변호사 그리고 현장을 뛰는 김호환 기자 두 분과 함께하고 있고요.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 씨의 통화 내용, 기자와의 통화 내용으로 알려진 그 내용의 방송에 대한 가처분 신청,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 제출이 됐고 내일 심리가 이루어진다는 것까지 그에 수반되는 이야기들 좀 나눴는데요. 요 하나만 더 짚어보죠. 김준호 변호사, 만약에 내일 혹시라도 법원에서 가처분이 인용이 돼서 MBC 방송을 못하게 된다. 그 경우에 예고대로라면 서울의 소리에서 자신들의 유튜브에서 그것을 틀겠다. 그 경우에 새로운 법적 문제가 생기게 되나요? 만약 그걸 또 안 틀게 하려면 그것마저 가처분을 또 그것도. 걸어야 된다는 네. 거고요. 안 걸으면 그냥 막을 방법은 없죠. 막을 방법이 다만 그 이후에 이제 뭐 민사적 뭐 손해배상이나 위자료 청구 소송 같은 거를 네. 김건희 씨 측에서 제기할 수는 있겠지만 네. 실질적으로 좀 이게 뭐 어렵다고 봐야 됩니다. 아하. 사실 이것도 흥미로운 게 사실 다른 한 매체에서 MBC에서 보도할 거라는 뉴스 기사를 쓰면서 이게 알려진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MBC 입장에서 상당히 곤혹스럽겠죠. 이렇게 아무도 모를 수 있게 이제 틀었다면 사실 이제 가처분할 수도 없었을 수도 텐데, 없죠. 예, 예. 없었을 텐데 그 예. 부분이 참 MBC 입장에서는 상당히 공교롭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환 기자, 기자 네. 입장에서 이 건 어떻게 보세요? 법원의 결정은 어떻게 예측을 하시고? 보도 가치는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이 네. 관련된 판례들이 이미 많습니다. 이미 많은데, 그러니까 이제 판례상으로는 통화를 인지한 상태에서 통화가 여기서 여기까지다라고 한 것까지는 문제가 없는데, 예. 그 이후에 상대가 전화가 안 끊어진 상태에서 예를 들면 타인이랑 얘기한 거가 녹음된 거 네. 이런 정도는 이제 불법성 인정이 되거든요. 네. 그리고 뭐 이게 인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성명권 침해, 뭐 음성권 침해 뭐 이런 거기 때문에 사실 이제 그 부분에서 이게 보호해야 될 법리에 비해서 이 부분이 갖고 있는 보도의 공익성은 굉장히 클 거기 때문에 사실 예. 그걸로 법원이 판단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죠. 정말 안타까운 사고고 지금도 계속해서 수색이 진행되고 있는 광주 신축 아파트 붕괴 사고 좀 짚어보겠습니다. 무너지는 장면 자체가 너무 낯설기도 하고 도대체 이게 대한민국에서 2022년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인가? 뭐 전쟁 중에 있는 어떤 그런 폭격 장면 같기도 하고. 김환 기자 이 사고 어떻게 보세요? 너무 놀라웠어요. 그러니까 예. 예를 들면 굉장히 이제 광주에서는 최고급 아파트 그리고 초고층 이런데 그게 이제 한꺼번에 무너진다라는 것도 굉장히 놀랐고 그게 예를 들면 건물을 올릴 때 어떤 공법 같은 것들이 적용이 될 텐데 네. 그러니까 특정층이 양생이 안 됐다고 그러니까 덜 말려졌다고 하더라도 예. 저렇게 무슨 토사가 쏟아지듯이 그러니까요. 무너질 수가 있는 것인가. 그리고 그게
건축 중인 건물이니까 그나마 인명피해 관련해서는 피해가 어느 정도 그래도 뭐 있는데 만약에 그게 완공된 있는 상태였다면 얼마나 끔찍한 일이었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드니까 여전히 저런 사고를 봐야 된다는 게 굉장히 답답합니다. 예. 네. 현장 그 인근에 사시는 주민들, 시민분들은 이미 저럴 줄 알았어.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계속해서 그 현장 자체가 무법천지였고 민원도 많이 발생하고 사고도 있었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요. 네, 오늘도 뭐 건물에서 전전당이 있었다라는 게 동영상과 함께 보도가 됐고요. 예. 현장에서 뭐 행정처분만 14번, 민원이 324건이 있었다고 하니까 이미 이제 그 지을 때부터 지역 주민들은 뭔가 좀 불안하다, 위험하다 이런 것들을 감지하고 있었던 것 같고요. 네. 제가 전문가들 얘기한 거를 저희가 이제 취재한 거를 좀 보니까 이게 이제 보통 그 기간이 있다고 합니다. 한 층을 올리는 기간. 네. 근데 그 기간이 무시되는 과정들이 현장 인부들은 알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게 뭐 정확하게 건설 공법상 왜 이 기간을 준수해야 되는지 모르지만 네. 일을 오래 한 경험을 토대로 했을 때 이거 너무 빨리 올리는데 이런 이제 느낌들 그러니까 기한을 아는데 그 예를 들자면 1월 지금 같은 추위 날씨에 콘크리트를 이렇게 발라놓고 나면 예를 들어서 한 4일 정도 있어야 추가 작업을 해야 될 텐데 그렇죠. 그 전에 막 하라고 한다 이런 말씀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건설사는 뭐 공기를 무리하게 단축한 적이 없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네. 어쨌든 현장의 목소리는 좀 다른 것 같고 또 한 가지 전문가들이 지적하고 있는 거는 무너진다고 하더라도 덜 마른 콘크리트가 왜 이렇게 한꺼번에 여러 층이 무너지느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게 마른 층에서는 멈춰줘야 되거든요. 맞아요. 왜냐하면 철근이 중간에 들어가기 때문에. 예. 근데 이제 그렇다라고 보면 건물 자체의 안전성이 기본적으로 뭐 이게 부실공사 4마디 말고는 뭐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사고입니다. 네. 사실 뭐 전 잘 모르지만 예. 남동생이 건설회사를 다니는데 아, 그러세요? 그 이제 안전 문제가 사실은 이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을 이제 눈앞에 두고 네. 건설사 전반적인 분위기가 이제 안전에 대해서 좀 굉장한 지위를 뭐 부여하고 이제 주목하고 있었지만 한편에서는 과도하다 막 이런 식의 얘기들이 있었잖아요. 있었죠. 어쨌든 재계에서는 지금도 있죠. 예. 그런 얘기를 나왔는데 이제 이걸 보면 아직 법 시행이 너무 늦다라는 생각이 오히려 많이 들 수밖에 없다는 거고요. 구조적으로 이게 지금 뭐 콘크리트 양생이 제대로 안 된 것인지 무량판 네. 구조 공법이 문제인지 아니면 철근이 부족한지 뭐 그거는 이후에 알겠지만 문제는 지금 그 실종자들을 정확히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예. 한꺼번에 건물을 또 해체하기도 쉽지가 않고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제 이거를 보강해서 공사하기는 더 위험하다는 전문가분들의 의견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럼 네. 결국은 그 건물을 철거를 하고 다시 시공을 해야 될 텐데 예. 옆 건물과의 그 거리 네. 문제라든가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이게 발파 방식이어야 되는데 하여튼 주변의 건물 간의 간격이 너무 적어서 네. 하여튼 이 해체하는 과정도 그렇게 만만치는 않겠다. 일단은 현대산업개발 측에서는 지금 타워 크레인부터 이제 해체하겠다고 이제 예. 발표한 상황이긴 합니다만 예. 이후 과정도 뭐 재무적인 문제나 도덕적인 문제나 법적 문제가 아니라 기술적으로 안전한 방식으로 하는 것도 사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의견을 모으고 도움을 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현대산업개발에 책임 있는 자세가 제일 중요하겠지만요. 네, 뭐 조금 앞서가는 이야기이긴 하지만 지금 가장 급한 거는 실종되신 분들 찾고 구조해내는 게 가장 급하고요. 그다음에 추가적인 붕괴나 추가 안전 위험 없도록 하는 게 그 다음에 이제 시급한 문제이긴 하지만 입주 예정자분들의 어떤 불만, 피해 이것도 심상치 않고요. 김준우 변호사 말씀처럼 입주 예정자들은 저런 데서 어떻게 살란 말이냐. 싹 저거 허물고 다시 지어달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 기술적인 어려움들 지금 김준우 변호사 짚어주셨어요. 김한 기자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아파트가 한국 사회에서 어쨌든 노후 보장을 포함한 가장 큰 재산권의 문제이기 때문에 네. 이게 이제 입주 예정자들은 재산상의 침해가 엄청나다라고 이제 보여질 수밖에 없고요. 예. 이 아파트가 굉장히 뭐 웃돈이 강주 지역인데도 4억 원이 넘게 붙었고 오. 굉장히 로또 아파트였다고 해요. 경쟁률이 뭐 68대 1이었다고 하니까. 네. 그러면 이제 손해배상을 어떻게 할 것이냐 뭐 이런 부분들의 문제가 이제 남아 있고요. 예. 그리고 뭐 아직 여러 차례 뭐 김준호 변호사나 표리도 얘기하셨지만 아직 실종자가 있는 상태에서 뭐 이 건물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기에는 굉장히 이른 시점이긴 하지만 예. 현대산업개발이 어쨌든 이거에 대해서 무한 책임을 진다라는 자세로 나서지 않으면 사실 이게 어떤 방식으로 풀더라도 굉장히 좀 오랜 진통을 겪을 수밖에 없는 뭐 이런 네. 지금 상태입니다. 김준호 변호사, 그런데 법적으로요. 지금 계약자분들, 입주 예정자분들의 어떤 요구사항 이런 데서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느냐. 그러니까 이거 계약 해지해 달라. 납부한 거 전부 돌려달라. 이게 가능할까요? 근데 곧 그 동에 계신 분들은 중대한 사정 변경으로 해서 주장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해당 동이요. 근데 계약이 사실은 제가 아마 정확한지는 모르지만 이게 아마 네.
별도의 회사로 시행사를 만들고 아마 이 네. 분양 계약을 하신 분들은 시행사랑 거래를 했을 거고요. 예. 시행사가 시공사로 거의 같은 그룹입니다만 현대산업개발을 아마 한 것으로 되어 있으니까 네. 이 책임 관계 구조나 뭐 피고나 이런 것들도 좀 더 고민을 같이 고민해봐야 합니다. 물론 이제 다 하나의 그룹 계열이긴 합니다만 네, 시행사도 HDC 현대산업개발 계열사. 그렇죠. 그러니까 예. 이제 이거는 시공 시행을 같이 한 그룹에서 해가지고 약간 이익을 극대화하려고 하는 이제 표본 모델이긴 한데 네. 뭐 어쨌든 그런 부분이 있을 거고 또 정작 이 그 입주 시기 자체가 늦어지면서 생기는 피해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렇죠. 원래 이제 전세 계약을 이제 마치고 올 연말에 입주 예정이었으니까 그에 따라서 원래 있었던 뭐 삶의 계획들이 좀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이제 그런 부분들 있어야 될 텐데 네. 이걸 또 소송을 통해서 법원에서 가려가지고 하기보다는 네. 적정한 액수와 뭐 이제 보상액을 충분히 성의 있게 현대산업개발에서 제시를 하면서 소송 외적으로 조속히 빨리 해결하는 방법이 네. 제일 현명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안타까운 사고 다시 한번 실종자분들의 빠르고 안전한 구조 좀 기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네, 이번에는 그 MBC 뉴스데스크가 단독 보도한 직장인들의 잇단 사망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현대자동차 디자이너가 스스로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 김한 기자, 이거 어떻게 된 이야기입니까? 네. 10살, 7살 두 아이 아빠였다 해갖고 저도 비슷한 또래 아이들 키우면서 굉장히 마음이 아팠는데요. 네. 현대차 남양기술연구소 디자인센터에서 근무했던 팀장급 직원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뭐 일을 열심히 하고 일을 몰두해서 했던 직원이라고 주변에서는 얘기를 하는데 네. 신차 발표를 8일 앞두고 돌연 이제 그 안타까운 선택을 했는데요. MBC에 단독 보도를 알려줬는데 뭐 이분이 계속 일을 했다는 거예요. 부인과 주고받은 카톡을 보면 뭐 네. 집에 오긴 오는 거냐 살아는 있냐 이렇게 물어볼 정도로 굉장히 뭐 일에 매달릴 수밖에 없었고 이게 이제 자동차 신차 개발이라는 게 기한을 정해놓고 해당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인원들이 뭐 거의 이제 그 프로젝트를 정해진 이제 말하자면 마감 시간을 향해서 달려가는 형태로 노동이 짜여질 수밖에 없는데 예. 그 과정에서 계속적으로 이제 상관에게 모욕을 당했고 그걸 이제 굉장히 견디지 못했고 예. 결국 이제 굉장히 좀 상관한테 질책을 듣고 나서 이상행동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원들이 다 있는 앞에서. 그러니까 뭐 예. 갑자기 막 사과를 큰 소리로 한다든지. 그래서 이제 뭐 어쨌든 휴직도 하고 여러 가지 좀 그 부분을 추스리는 시간을 가지려고 했지만 네. 결국 이제 그 다시 복귀해야 된다 업무에 이 압박감을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지금 유족들이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김준호 변호사, 지금 김한 기자 이야기에 따르면 단순히 일이 많고 업무가 힘들어서만이 아니라 직장 내 괴롭힘이 또 여기에 더해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 직장 내 괴롭힘이 이제 근로기준법에 규정이 들어오고 예. 사실 이제 우리 사회 뭐랄까 예전에는 뭐 그런 일 가지고 그래라고 했던 것이 분명히 구조적인 문제고 되게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거여서 규제가 필요하다는 이제 합의가 만들어서 입법이 됐지만 그렇죠. 여전히 좀 그걸 좀 무시하거나 이제 뭐 그렇게 좀 낮은 걸로 인식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도 예. 이제는 많이 인식이 개선돼 사실 얼마 전에도 그 외교관 분도 이런 식으로 극단적 선택을 하신 적이 있었잖아요. 네, 사실 네. 조직 내에서 특별히 뭐 괴롭힘이 막 있었다기보다는 이제 결국은 업무 속에서 스스로가 생각해도 뭔가 업무 만족을 못하거나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자신감이 결핍되면서 오히려 가장 시간을 많이 보내는 곳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수면 시간을 제외하면 가족과의 시간보다 근무지 직장 내에서의 그렇죠. 시간이 더 많은 현대 사회에서 네. 이 직장 내에서의 어떤 여러 가지 압박감들은 굉장히 뭐라자면 개인을 극단적 선택까지 내모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네. 근데 다만 이제 그 직장 내 괴롭힘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 수준이나 처우에 따라서 산업재해로 인정될 수 있을지 없을지를 예단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네. 말하자면 그 조사를 또 해가지고 피조사자들이 어느 이제 공통된 어떤 증언도 있어야 될 거고요. 예. 가끔 가다가 그 청장년 과로사 를 하시는 경우 급사하는 경우도 사실은 인과성이 정확하게 뚜렷하게 입증이 되지 않아서 가끔 안타깝지만 산업재해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도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예. 아직은 직장 내 괴롭힘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많은 그 법제화 그 시기가 이렇게 짧기 때문에 아직 네. 그렇게 농축된 데이터가 있다고 얘기 드리긴 어려워서 네. 이제 이게 바로 산업재해 판정을 받을 것인지 안 받을 것인지는 뭐 제가 예단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그래도 보도된 기사들만 봤을 때는 네. 아마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보도된 기사들로 봤을 때 될 수 있으리라는 가능성을 엿보시는 것은 증거의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직장 내 괴롭힘의 핵심은 네. 동료들은 사실은 좀
말하자면 따돌림을 해도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예. 결국 이제 관계와 지위 속에서 우위성을 가진 사람이 이제 뭔가를 했을 때 직장 상사. 직장 내 괴롭힘인데 임원 A 씨가 어느 정도 했다는 정황이나 보도가 있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 저는 좀 주목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얼마 전에 서울대에서 그 청소년 노동자분 사례도 그렇고요. 그 대개 직장은 이 근로자 개인의 네, 어떤 맞습니다. 지병 네. 또는 뭐 잘못된 어떤 선택 네. 그리고 가정 생활 뭐 이런 것들로 탓을 돌리는 일들이 많은데요. 상당히 많은 조사를 해보다 보면 결국은 또 그 직장 내에서의 문제가 인과성이 확인되는 일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직장 내에서 좀 더 우리 노동자들이 이 죽음으로 내몰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사회 프로파일링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준우 변호사, 김환 기자였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